하고 군수 조병감을 표소하라. 장과 화약고를 점령하고 군세기 빌부터 인민을 침략한 당나귀를 쟁취 전주 강령을 함락하고 곧바로 한양으로 직행하라. 1894년 2월 15일 전라도 고부 땅에서 농민들이 일어났다. 이른바 고부봉. 이것이 그의 가보년에 마침내 온 나라를 휩쓸게 될 거대한 폭풍의 서곡이었습니다. 그 불씨는 일찍부터 이 땅에 잠복해 있던 것이었다. 어쩌라고. 아니 너무 심하지. 아이고. 아버지 눈 좀 떠봐. 말 좀 해보란께. 넓은들 옆에 두고 밥 한 그릇 제대로 못 먹고 이렇게 간다는 게 말이나 되는 거요. 아이고. 세상에 이런 법은 없어. 아이고 이 양반아, 지금은 병겠다고 혼자 떨컥 간단 말이야. 아이고 이런 법은 없어. 세상에 이런 법은 없는겨. 에휴, 결국 일이 일어나고야 말아버렸구만. 장독이 터쳤다고 그리 걱정이더만. 차 죽일 놈들. 법에도 없는 잡세 못 내겠다고 악닦고이 좀 희기로서이. 사람을 저렇게 죽도록 채야. 관이 언제 백성 살리자는 관이었어? 어차피 안 내기는 못 베길세. 에휴, 삼수애비가 그제 그 성깔만 좀 참았어도. 에이? 응? 뭔 소리야? 긁으래도 웬만큼 긁으래야지. 집에 알고가 들었는데 옆에 내 회사딸은 다가와봐. 나라도 눈이 뒤집힐 거야. 그래도 삼수비가 잘못이란 말이야? 형님, 누가 잘못이랬어? 하도 기가 막히고 그러지. 아유, 저기 훈장님 나오시는구만요. 응? 훈장님 나오십니까요? 아이고, 여기 예. 나오십니까요? 나가는 길에 소식 듣고 삼수 할아버지라도 잠시 뵙고 가려고요. 그럼 저 가보시죠. 이 늙은 것이 일찍 죽었어야 이꼴 저꼴 안 보는 건디. 삼수 할아버지, 뭔 그런 말씀을. 혼자 남은 며느님과 손주들을 생각해서라도 더 오래오래 사셔야죠. 조금만 더 기다리면 더 좋은 세상 안 오겠소. 참, 나라 패비 제구실을 못 얻은디도 밝은 시상천지에 날강도보다도 더한 자들이 설치고 있자는 게 비어. 근데 어찌고 지렁이만도 못한 우리 같은 창인들한테 좋은 세상이 온다는 거요. 좋은 세상, 새 세상을 꼭 보시게 될 겁니다. 조선 인구의 8화를 차지하고 있었던 농민들. 경제적으로는 수탈당하고 사회적으로는 천대받는 존재였던 그들은
당시 기본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지경이었다. 19세기 말 조선 사회를 지탱해온 봉건 체제가 급속히 허물어지는 과정에서 중앙 정치인들은 부패하고 지방 관리들의 폭정과 가렴주구는 극에 달했으며 지지들의 탐욕이 이에 더한 까닭이었다. 게다가 개항 이후 밀려든 외국의 값싼 공산품들은 농촌의 간의 수공업조차 몰락의 길로 몰아갔으니 이 땅의 농민들이 힘겹게 아는 것은 굶주림과 고통과 원한뿐이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백성의 소리는 곧 하늘의 소리다. 말은 좋구나. 지금 이 땅에서 누가 그 소리를 듣는단 말인가? 나라한 사정이 이 지경에 이르렀음에도 조정에 대소 실려난 자들은 한 치 앞도 못 보고 있으니 헛된 공론이나 일삼으며 뒤로는 오직 제2속 차리기만 급급한 일이지. 너희가 정녕 백성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듣게 해주리라. 천둥벼락처럼 듣게 되리라. 이제 다 됐어. 만약 행장을 꿀에 속히 돌아가지 않으면 3월 초일에 우리 당에 가서 너희를 초멸할 것이로다. 안유의 개는 스스로 잡는 것이니 뒤에 가서 후회하지 말라. 우리는 두말 않겠으니 너희 나라로 급히 돌아가라. 어떻습니까? 그렇게 하기로 합시다. 그럼 내일 밤 약속된 장소에서 다시 만나기로 합시다. 수요, 나요나. 또 누구라고? 과거를 보러 올라온 사람들 때문에 바깥은 꽤나 시끌벅적하오. 이 시기를 보아 움직여야 할 것 같소. 북적도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 어제도 광화문 앞에서 세고 오늘도 여지 거기 엎드려서 상소를 받아주십사고 엎드려 있습니다. 임금의 대궐 앞에 엎드려 글을 올린다여 복합상소. 상소자들은 동학교도들이었다. 1864년 좌도 난정의 죄목으로 처형당한 교조 수은 최재우의 혐의를 벗겨달라는 것이었으니 곧 동학의 자유로운 포교 활동을 보장해달라는 요청이었다. 교조의 신원운동은 전해 10월부터 공주 3례의 대집회를 거쳐 마침내 복합상소에까지 이르게 된 터였다. 상기도 흩어지지 아니했느냐? 그러하옵니다. 회개한 일이로고 이단 비리들이 무리지어 대궐 앞에 와서 상소의 격식을 감히 어찌 차릴 수 있단 말이냐? 이미 그러한 전교를 받들어 내렸사옵니다. 하오나 무리들은 그저 사흘 밤낮을 통곡하며 비답을 받기 전엔 물러날 수가 없다 하옵니다. 알았다. 정이 그렇다면 내 마땅히 군왕의 도리로서 먼저 타일은 연위해. 그래도 흩어지지 않으면 처벌하리라. 각자 집에 돌아가 생업에 힘쓰고 있으면 소원대로 시행할 것이라 전하라. 고종의 비답은 복합상소를 하던 동학교도들을 즉시 해산시켰다. 그러나 그 무렵 한양에서는 또 다른 일이 진행되고 있었으니 자, 그럼 여기서 이만 갈라지세. 몸 조심하시구려. 그려.
그럼 나중에 또 봅세. 어이 가. 자. 1893년 3월 31일 밤 미국인 학당에 서양 학문을 배척하는 벽보가 붙은 것을 시작으로 미국인 교회당, 프랑스 공사원, 일본 공사원 등의 외국 세력이 떠날 것을 촉구하는 괴서가 나붙었던 것이다. 이른바 척외양 괴서. 이 괴서에 접한 외국 공사관들에서는 아연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 이들은 즉시 인천항에 자국의 군함을 대기시키고 거류민들에게 철수 준비를 시키는 등 대응책 마련에 급급했다. 그들은 이것을 동학당의 소행으로 파악했고 동학당 내에도 두 갈래 파가 있다고 봤다. 곧 복합상소를 주도한 교단 지도부는 온건파로, 괴서 사건을 일으킨 세력은 강경파로 본 것이었다. 총공격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외국 세력이 경각심을 가지기엔 충분한 사건이었다. 복합을 한 사람들은 주로 유생 출신들인데 그 당시의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문화적으로 대단히 위기다. 문화적인 면에 있어서 자기 정체성이 다 지금 완전히 막 깨져나가고 있다. 이렇게 파악하는 입장이고, 이 복합 괴서 활동을 벌였던 사람들은 보다 더 어떤 생활적인 환경 이런 면에서 당시를 굉장히 위기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의 그 생활상의 문제, 개항 이후 농민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생활이 아주 더 영락해지고 어려워졌으니까 그러한 그 어려운 처지를 동학교문이라는 이런 교회의 조직에 의탁해가지고 호소하려고 하고 하층 신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네들이 주로 아마 그 전주 부근 내서 올라온 신도들이지 않는가 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근데 주로 그 사람네들이 그 괴서를 붙이고 했는데, 저는 그 사람네들 가운데 핵심적인 중심 인물이라기보다는 비교적 한 그 지도적인 인사라 그럴까 할 수 있는 사람이 전봉준이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대경선이요. 어서 드시오. 더울 사람은 없겠지요. 예. 한양으로 올라갔던 총대들이 좌포청에 잡혔다면서요. 일이 그만 틀어졌구려.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요. 어쨌든 온 도성안이 물끓듯 솟아냈다니 척외양의 뜻은 충분히 전해진 셈입니다. 한술밥에 배부를 수 있겠소. 하기야 널리 뜻을 알려야 백성들도 귀합할 수 있을 터이고. 그건 그렇고 며칠 전에 해남 강진의 도인들로부터 귀한 전작 한 권을 얻었길래 우리 모두 돌려보는 게 좋을 듯 싶어 오시라 하였소.
형세 유표라면 이것은 강진으로 유배 오셨던 다산 정양 선생의 글이 아니오. 그렇지요. 하지만 이 책은 다산 선생 문화에 비밀이 점포된 별본율이다. 보시죠. 우리나라가 창건되어 대통을 전해온 지 400여 년에 기강이 해이되어 모든 일이 부진하니 마땅히 법령을 개정하고 관직을 정리해야 한다. 농사하지 않는 자는 앉아서 10분의 5를 거두어들이고 직접 경농하는 자는 그대로 10분의 6을 바치게 되니 예법이 실로 이와 같았던가. 천하의 전제를 다 뺏어서 농부에게 갈라준다면 이것이 예법이다. 이거 참 놀랍군요. 농자 득전, 곧 밭갈이 하는 자가 밭을 가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함이지요. 하면 왜 아니겠어? 오늘날의 낡은 제도가 백성들에게 피폐함이 얼마 많은지 잘 아시질 않소. 나라의 살 길을 생각하는 자라면 이런 것도 한번 보아둘만 할 겁니다. 전봉준이란 사내, 39살의 이 사내는 서마지기 논을 가진 자장농이기도 했고 서당을 열어 아이들을 가르치던 훈자이기도 했지만 또한 그는 통학의 고부접주이기도 했다. 사람이 하늘이라는 만민평등의 사상과 선천의 시운이 닿으면 지상선경의 새 세상이 열린다는 후천개백의 이념을 내세운 신흥종교 통학. 교조 최재우는 처형되고 통학은 사교로 탄압받았으나 그 명맥은 2대 교주 최시영으로 이어져 1880년대 이후 교세는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있었다. 새로운 세상, 그것이야말로 고통에 허덕이던 온 백성들이 사무치게 고대하던 것이었으니 진인이 나타나 새 왕조를 일으키려는 정감록의 내용이 이미 세간에 널리 유포되어 있었고 무중생을 구할 미래에 붙여 미륵이 출현하기를 기다리는 미륵신앙이 백성들의 가슴에 깊숙한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러한 믿음들은 백성들 스스로의 희망으로부터 자라난 것이었다. 때문에 낡은 유교 도덕과 양반 중심의 신분 질서를 부정하는 통학신앙은 억압받는 백성들 사이에 들불처럼 번져갔다. 현실을 변혁하려는 뜻을 품은 이들 중에는 그런 통학의 조직과 교세를 이용하기 위해 입도한 이들도 적지 않았다. 전봉준도 그들 중에 한 사람이었다. 후일 전봉준은 통학에 입도한 이유를 말하기를 마음을 바로한 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래야만 간악한 관리들을 없애고 보국안민의 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생각을 가진 이들은 끊임없이 은밀하게 현실 변혁 운동을 도모하고 있었으니 조정에선 상소운동의 우두머리들을 모두 잡아 어명으로 다스리라는 명을 내렸다 하오. 언제는 상소를 들어줄 듯이 해놓고는 말이오. 상소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지만은 도대체 이 나라가 누구 나라야? 똑같은 사학에 필요하던 서학은 미국놈 복국놈 무서워 풀어주고 제 나라 제 백성의 도움은 이리 핍박할 수 있단 말이오. 여하간에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겠소. 수훈 선생의 신원만이 우리 목적도 아니겠고 다시 한번 일을 만들어는 봐야지요. 그러하나 사람을 모으려면 명분이 필요하고 북적 교단을 함께 끌어내려면
역시 겉으로는 수은 선생 신원농을 내세우는 게 가장 합당할 게. 나서기 싫은 자들을 관두라고 오시오. 우리끼리 안 될 게 뭐가 있어? 사람 모아서 각각 한양으로 쳐들어갑시다. 일을 도모하는 데는 한 사람이라도 더 세력을 늘리는 일이 중요하지요. 집회령을 내려도 교단에서 내려야 전국의 도인들이 다 모일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항에는 불만이 가득합니다. 세상 인심이 그러니 외작과 양작을 몰아내고 썩은 정치를 혁신하자는데 어느 누가 따르지 않겠습니까? 북접의 생각이 어떠하든 한번 무리가 모이고 모인 무리들이 우리 뜻에 화응하기만 한다면 그 세를 몰아 한양으로 직행하기는 어렵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법헌을 뵙고 다시 한번 도인들을 모으도록 힘써보리다. 이들은 누구인가? 고부접주 전봉준, 태인접주 김계남, 무장의 대접주 손화중. 이들이야말로 이듬해 농민봉기의 주역이 될 인물들이었다. 이리하여 북접으로 일컬어지는 교단 지도부는 4월 26일 교도들을 보온으로 모이도록 했으니 지도부의 목적은 교조 신원과 포교의 자유를 요구한다는 지극히 비정치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장내리 벌판에 모인 이 거대한 군중들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여 갔다. 여기가 1893년 봄 동학 도인들이 모였던 보은 장내리의 집결 장소입니다. 동학의 총본부인 대도소는 바로 이 건너편에 있습니다. 교주 최시영이 집결령을 내리자 매일같이 수십 명, 수백 명 단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불과 며칠 만에 수만 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도울성을 쌓고 그 안에서 회합을 가졌습니다. 이 주변에는 많은 깃발이 꽂혀져 있었는데 그 깃발은 각기 소속된 포의 이름을 쓴 것입니다. 깃발 한 중앙에는 커다란 척외양창이라고 하는 깃발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래 탄압에 대한 항의에서 외세의 침략을 막아내야 되겠다는 새로운 의지를 보인 것으로서 주목할 만한 일이었습니다. 집회를 정치운동화시킨 핵심은 전라도 금구현 원평에 모여있던 세력이라 전한다. 당시 보은과 함께 경상도의 밀양, 전라도의 금구에서도 대규모 집회가 있었으니 금구 원평은 바로 전봉준 계열 인물들의 활동 근거지였다. 금구 취당, 곧 금구에 모인 무리들은 누구였으며 무엇을 하려 했을까? 이 세력들이 그 이전부터도 괴서 활동에도 그랬지만 아마 괴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자기 지방에 내려오는 전라도 지역에 내려온 사람들도 계속해서 3월 7일에 우리가 다시 상경하겠다 하는 것을 계속 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네들은 막 서울에 올라가가지고 외국 사람들 다 몰아내겠다는 태도를 계속 나타내면서 동학교회 당국에서 보훈 집회가 이루어지니까 그거는 막 보훈 집회 자체는 교회 당국의 허가하에 교회 당국의 계획으로서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이 금구취당 세력도 거기에 3월 말경에 거기에 참여해서 그 보훈 집회 세력의 보훈 집회 운동의 방향을 자기네들이 의도하는 방향, 말하자면 좀 더 그 외국 세력에 대해서 강경하게 배척하는 자세, 그리고 특히 그 농민들의 생활상의 문제 이런 것을 큰 그 이슈로 내세우려고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유도하려고 생각했고 참여하려고 그랬습니다. 충청도와 전라도 간에 요망한 무리들이 모여 흩어지지 않고 있으니 날로 그 소요가 더욱 커지고 있다 하옵니다. 전에 이 무리들이 글을 올린다고 했을 때 엄히 징벌했더라면 좋았으리라.
그랬다면 오늘과 같이 창고라는 패단은 없었을 터. 오늘과 같은 일에 닥쳐 도성을 방하는 일을 조금 더 늦출 수 없을 듯하옵니다. 전하, 도성으로 향하는 길목에 군사를 배치하는 것이 급하옵니다. 도성의 군사를 떼어내어 보내는 일은 안 될 일이로다. 천국의 군사를 빌렸으면 어떨꼬? 중국에서도 이전에 영국 군사를 빌어 쓴 일이 있지 않느냐? 이것이 어찌 중국의 일을 본받을 일이겠습니까? 불가하옵니다. 천국에서 빌리는 것이 비록 다른 외국에서 빌리는 것과 다르다 하더라도 어찌 애초에 빌려 쓰지 아니함만 하겠습니까? 척외양의 기체 아래 삼남에 모여든 사람들, 그들은 과연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왕의 유놈을 받들고 보은 장내리에 내려왔던 어윤중은 그들의 성물을 이렇게 파악했다. 자신의 지략과 포부와 재기를 펼치지 못한 자, 탐관오리가 날뛰는 것을 분이 여겨 목숨을 걸고 싸우려는 자, 외국 오랑캐들이 우리 이권을 빼앗아가는 것을 통분히 여기는 자, 탐욕스런 관리의 학대를 받아도 하소연할 것이 없는 자, 토호의 무단에 시달려 목숨을 보존할 수 없는 자, 모진 빚독촉을 견디지 못한 자, 상놈이나 전민으로 한번 출세해보려는 자들이 그들이었다. 곧 그들은 온 나라에 깔린 불평불만의 기운이었다. 양호 선무사의 장계를 본즉 보은에 모였던 불량한 무리들이 이달 초 모두 흩어져 갔다고 하니 이보다 다행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그래, 금고에 있는 무리들은 어찌 되었답니까? 보은 소식을 전해 듣고 따라서 해산했다는군요. 천만다행입니다. 전하의 은혜로운 지시가 한번 선포되자 비도들이 가문하여 서로 이끌고 귀순했으니 이 어찌 나라의 홍복이 아니겠습니까? 이 어리석은 백성이 허황한 사설에 현혹되는 것은 지방관들의 가렴주구를 견디지 못함에 그 원인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제 청렴하고 사리에 밝은 사람을 구해 각 고을에 앉히면 백성들은 자연히 안돈케 될 것이외다. 대신들은 조선 왕조의 뿌리를 뒤흔들 대변란의 기운이 보다 넓고 깊게 번져가고 있는 줄은 알지 못했으니 당대 조정의 시대인식은 그쯤이었다. 그 시대는 근본부터의 변혁을 요구하고 있던 시대였다. 산업 문명을 앞세운 서구 자본주의 열강들이 동쪽으로 몰려오면서 농업 생산을 기반으로 한 조선의 봉건 사회는 거대한 도전에 부딪히고 있었던 것이다. 조선에 있어 그 도전의 천변이 된 것은 일본이었다. 서구 자본주의를 받아들여 근대화에 진입한 일본은 일본 군함 운양호에 대한 포격을 빌미로 조선에 개항을 요구했다. 1876년 조일수호조교는 조선으로 하여금 오랜 쇄국의 문을 열게 했으나 당시 조선에는 외세의 경제적, 정치적 침략에 대응할 아무런 준비도 되어 있지 않았다. 내정의 문란과 외세의 침탈이 겹쳐 백성들의 삶은 더욱 곤궁해질 뿐이었다. 유리걸식하는 농민들이 부지기수였고 도둑대가 들끓었으며 각지에는 밀란이 빈발했다. 당시 세계는 서양을 중심으로 이미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성립시킨 뒤에 그 바탕에서 동양으로 식민지 침탈을 자행하던 시기죠. 이런 가운데 조선 사회는 내부적으로 봉건적인 불평등과 전제군주제를 해체하고
근대 사회를 형성시키는 혁명적인 변화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했습니다. 신분적인 차별이나 지주 중심의 경제적인 불평등을 제거하고 근대적인 평등사회와 산업화를 위한 근본적 개혁이 시급한 시대적 과제였다고 할 것입니다. 곧 선진 자본주의의 침략을 차원이 낮은 중세사회로 대체할 수 없는 것이고 근대적 변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봉건사회의 틀로 미봉하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것에 지나지 않다고 하겠죠. 이러한 서세 동점과 변화 여부를 두고 이른바 두 가지 길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즉 하나는 위로부터의 개혁이고 또 하나는 아래부터의 혁명, 곧 민중의 변혁운동이라고 할 수 있죠. 시대의 과제를 떠맡아 개혁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은 당연히 조정이었다. 그러나 당시 조정은 민비를 중심으로 한 민씨들의 외척 정치로 부패할 대로 부패해 있었으니 벼슬을 팔아넘기고 수탈을 일삼는 그들을 백성들은 감히 도둑이라 부를 지경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위로부터의 개혁 움직임이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첫 번째가 흥선대원군이다. 1864년부터 10년간 대원군의 섭정기간 동안 그는 과감한 대개혁 정치를 단행했으니 외척 제도를 일소하고 탐관오리를 없애며 지방 토들의 무단적인 백성학대를 언금하는 한편 차별 없는 인재 등의 서원 철폐, 관제와 군제의 개혁 등으로 정치기강을 새롭게 세웠다. 그가 민비에게 밀려 관저에서 물러난 뒤에 백성들은 새삼 그를 그리워했으며 그 자신도 다시 한번 정치 무대에 등장할 야심을 버리지 않고 있었다. (1876년) 이후 새 정치를 구상했던 두 번째 세력으로는 개화파가 있었다. 대원군이 왕권 강화라는 봉건적 인식의 틀 안에서 개혁을 추진했다면 이들은 조선의 개화를 통해 근대적 변혁을 모색했다. (1884년 12월 4일) 이들은 일본의 지원을 얻어 이른바 갑신정변이라 일컬어지는 정변을 일으켰으니 정강 14주에 나타난 개화파의 구성을 보면 청과의 전통적 관계를 끊어 나라의 자주 독립을 꾀하고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평등권을 확립하며 관제와 지조법을 개혁하고 재정을 일원화하여 궁극적으로 근대 민주주의 국가를 지향하고자 했다. 그러나 청군이 개입함으로써 개화파의 집권은 3일 천하로 막을 내렸다. 개화당을 몰아댄 수구 정치 세력들은 더욱 보수적이 됐으며 이 땅에는 청의 세력이 강대해진 가운데 조선이란 이권을 사이에 둔 청일 양국 간의 긴장이 더욱 심화됐다. 그러나 그것이 개화파의 멸절을 뜻하는 것은 아니었다.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나서나마 점진적인 개화론을 취해온 온건 개화파들은 조정에 잔존하고 있었고 외국 유학을 한 신세대들이 그 뒤를 잇고 있었다. 대원군과 개화파가 각각의 가능성이라면 또 하나의 가능성은 굶주린 백성들의 손에 있었다. 그것은 아래로부터의 혁명이었다. 당시 조선 사회가 껴안고 있던 사회의 경제적 모순을 가장 무겁게 짐지고 있던 농민들의 분노는 이미 각지에서 농민봉기의 불꽃으로 터져나오고 있었던 것이다. 그 시대는 위기의 시대였으나 그렇게 또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이기도 했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그 새로운 사회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입니까? 삼남의 집회도 그 가능성을 향한 백성들의 행보를 보여준 것이었다. 그러나 교단 지도부의 해산 결정으로 집회의 결과는 무위로 돌아갔다. 동학도는 이제 역도로 불렸고
부패한 지방 관리들에게는 그것이 또 다른 수탈의 구실이 되어 주었으니 이놈! 양반을 만났을 때 절을 아니하였으니 네 정령 동학당이 틀림없으렸다. 아이고, 아닙니다요. 소인 그 생기를 고쳐매느라고 미처 뵙지를 못했습니다요. 무엇이? 이런 발칙한 놈, 어서 이 실직까지 못할까? 동학당이라요. 아닙니다요. 살펴주시오. 아이고 이거 억울합니다요. 안 되겠다. 저놈을 당장 옥에다 가두어라. 산도 살려주시오. 아이 지가 동학당이 아니거든. 하늘 열고 땅이 하는 거 아니야. 나무 비에 쓰고 품값 한 푼 안 내고 우리를 부려먹었는데 대체 무슨 명목으로 물세를 내라는 거야 이거? 물세만이라면 차라리 낫겠소. 올해는 예년 없이 대동미만도 너마시나 냈는데 이제 전원세 세미 부족분이 났다고 그거까지 거둬야 한다지 않소? 육시를 할 놈들, 세미 운반하다가 부족분이 났으면 중간에서 힘먹은 지놈들이 물어내야지 왜 우리 보고 물어내라고 이 추수하고 도전해니까 쌀 너말 남았는데 그거까지 털어바쳐야 할 판이란게요. 그러고 나서는 굶어 죽을 참이야? 에휴, 나는 낼래야 낼 것도 없네. 굶어 죽으나 맞아 죽으나 죽기는 매일 만기로. 여보게, 마을 사람들하고 공놀이서 등소라도 해야지. 이러고는 못 살리라니까 우리가. 고부군수 조병각. 그가 정내 만석보 밑에 세벌을 쌓아 물세를 거둔 것이 고부군민의 저항을 폭발시킨 계기가 되었으나 이전부터 그의 가렴주군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이었다. 호남의 풍요한 곡창지대는 그 풍요함으로 인해서 더욱 극심한 수탈의 대상이 되어왔으니 마침내 백성들도 더 이상 견디지 못할 지경이 됐다. 백성들은 기회가 닿는 대로 등소를 해왔으나 그것은 늘 허사였다. 이에 이르러 전봉주는 이곳 죽산리 송두호의 집에서 무력봉기의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 방이 천도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언제나 문 일이 있으면은 타협하려고 그런 방이에요. 이 방은 큰 방이라고 해가지고 여기에서 사발 통문을 작성한 이 결의라는 그 방입니다.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어. 우리가 물거를 터주기만 하면 누구도 감당 못할 경유가 될게요. 이럴 말씀이지라 모두들 기뻐 날뛸 겁니다. 결의사항을 다시 한번 새겨두도록 하지요. 네. 하나, 고보성을 격파하고 군수 조병갑을 효수할사. 하나,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할사. 하나, 군수에게 비를 붙어 인민을 침략한 탐관오리를 징치할사. 하나, 전주 가명을 함락하고 한양으로 직행할사. 이제 고부 군내 여러 개 군민 모두에게 알려 그것에 참여케 해야지라. 이 통문을 돌도록 합시다. 주모자가 누군지 알아볼 수 없게 사발을 엎고 둥글게 서명한다 해서 사발통문.
이 통문이 고부군 내 각 마을에 전해지자 군민들은 하나같이 이를 반겼다 전한다. 오고야 말 일이 마침내 오고 말았다는 반응이었다. 그들은 거사의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아녀자와 노약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이곳을 떠나지 마시오.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인 까닭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한 해 동안 피땀 흘려 농사를 지었건만 여러분들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쌀독에는 먼지만이 쌓이고 부황된 식구들의 신음소리와 늘어가는 빛과 야채 같은 집장 사령에게 얻은 장독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래도 우리가 더 참아야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곡식이 저 악랄한 토나 관리들의 배만을 불려온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게다가 개항 이후에는 외놈 양놈들의 행패까지 더해 백성들의 삶은 나락에 떨어졌음에도 도정의 권신들은 외적의 눈치나 살피고 매간 매직이나 있지 않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지난 동짓달 조병갑이가 뇌물로 자리를 사서 고부로 다시 부임을 했으니 이를 그대로 둔다면은 고부 고을 안에 살아남을 백성이 한 사람도 없을 터입니다. 이제 마침내 때가 왔습니다. 오병갑이를 처단하고 백성의 고열을 빼낸 강고한 우리를 처단합시다.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새 세상을 만듭시다. 거부가라로 쳐들어갑시다.
옳다여. 그대를 고부에 재유임시켜 줍시다. 상계를 올린 것이 바로 본관 아니오? 이제 조정의 문책을 어찌 감당하오? 유임령을 받은 지 고작 하루만인데 하길래 이들의 대조를 어찌 그리 감당을 못하셨소? 이제 여쭐 말씀이 없습니다. 허나 조정의 장계를 올리기 전에 감쪽같이 고부 관할을 되찾을 수 있으면은 그 문책을 받을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가명에 군사들을 내주셔서 저 흉폭한 무리들을 쳐주신다면 제 어찌 그 은혜를 잊으리까. 자, 무거우니까 조심 들으세요. 허리 다칩니다, 허리 다쳐. 아이고 선생님, 명하신 대로 시행이 있구만요. 예동과 부전에 쌓아놓은 보세비를 몽땅 풀어갖고 그냥 농민들한테 싹 날아주는 중입니다요. 예. 고생이 많습니다. 이놈이 시상에 태어나서 오늘같이 기운이 펄펄 나는 날은 없었구만요. 선생님, 10년 보고 체중이 팍 내려가 버린 것 같습니다. 그냥. 저 그럼 지는 이만. 예. 고부봉기를 목격한 한 일본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1만여 명에 이르는 농민들의 진영에는 갑작스레 장터가 들어서 축제 분위기를 이루었으며 전봉주는 각 마을의 동장, 집강에게 책임을 나누어지게 함으로써 단결을 공고히 했다. 이것이 고부봉기가 다른 지역과 달리 2개월이나 버텨간 배경이 됐다. 농민들은 관군의 내습에 대비하여 진지를 백산으로 옮겨갔다. 정봉준이라든가 최경선 같은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그런 변혁 운동을 조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조병갑이의 탐학이 심해지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원성이 높아졌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봉기를 일으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봉기를 하면서 물론 관아도 점령을 하고 창고도 헐고 이렇게 본격적인 저항을 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학 조직이라든가 그 이외에 손화중, 김계남 등 지도자들의 호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봉기는 전봉준이 틈을 엿보고 있다가 조병갑이라는 그런 탐악한 수령을 대상으로 해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전라감사는 조병갑의 건의대로 가명군을 잠입시켜 주모자들을 체포하려 했으나 그 시도는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다. 이제 이 일을 어떡한다. 저 무리들이 저렇듯 크고 기세가 등등하니 아이 몇 명 되지도 않는 가명군으로 어디다 감당하리. 화단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조정의 장계를 올려 조병갑의 책임을 묻는 것이 내 신상에 좋을터? 장계를 받은 조정에서는 조병갑을 파직하고 신임 군수로 박원명을 임명했다. 그리고 장흥부사 이용태로 하여금 사태를 철저히 조사하는 안핵사의 직을 받들게 했으니 이제는 전은영을 격파합시다. 함렬 조창에 나가 전은사 조필영이라는 자를 징치합시다. 아니, 함렬 조차까지요? 거기는 고부 땅이 아닌데. 어차피 우리의 목표는 한양이 아닙니까? 우리 뜻대로
조병갑이도 쫓아냈고 신임 군수가 의패를 시정하겠다고 약조까지 했는데 그럴 필요까지야. 여러분, 그 조필영이한테 당한 게 치가 떨리지도 않으시오. 그자는 세미를 운반한답시고 갖가지 불법 세조항을 만들어 우리의 고열을 얼마나 짜내갔습니까? 이봐 동상, 그자 손에 수염이 뽑히고 상투가 뒤틀리는 악형을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 절대적으로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됩니다요. 조필영이가 고아서가 아니라 여기 이 고부 땅을 넘어서면 진짜 발레이 되고 만단께요. 저 군수 약조고 보고 다 도람이 탑을 남된게요. 이러면 농사철도 다가온 게 집에 가야지라. 자, 빨리 농사 어디가? 군사를 몰아 한양으로 쳐들어가 관문 귀족들을 모두 없애!